요쯤에서 한 번 더 박수 칠까요? 예, 오늘 서평 콘서트 SK 아트센터 나비와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제는 기업가 정신. 지금 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기업가 정신입니다. 왜냐하면 소영구 교수님께서 연구 주제를 잡고 계신 것이 뭐냐면 앞으로의 경제가 성장할 거냐, 인구가 성장하지 않고 소득이 급격하게 성장하지 않고, 그죠? 이런 상황에서 과연 성장 기조가 우리가 20년, 30년 동안 누려왔던 성장 기조가 계속될 거냐?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지금부터 해야 되는 건 뭐냐면 기업가 정신으로 현 상황을 타파해 나가는 겁니다. 거기에서 필요한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창조 경제로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게 하나고요. 또 다른 하나는 바로 이겁니다. 해외 시장 개척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주제를 잡으면서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선정위원께서 잡으실 때 지금 우리 한국에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 기업가 정신이고 해외 시장 개척입니다. 거기에 가장 걸맞는 분이 무엇일까라고 고민을 해서 잡은 책이 요즘입니다. 여기가 흑자나는 데가 아시죠? 자, 플러스인데 여기 우리 이명호 교수님의 적의 칼로 싸워라라는 남다른 가치를 만드는 차별화군요. 미국 시장을, 중동의 시장을, 유럽 시장을 뚫어내는 그 전략들을 같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기 기업가 정신의 힘은 한정화 교수님이신데요. 이번에는 공교롭게 두 분 다 한양대 교수님이십니다. 한정화 교수님은 한양대 교수님을 하시다가 지금은 중소기업 청장으로 발령을 받아서 열심히 또 기업가 정신을 비난하고 계십니다. 기업가 정신의 힘, 적의 칼로 싸워라. 이거 참 재밌습니다. 사장으로 산다는 것 어떨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이거 보고 다 울더라고. 사장으로 산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처세 성공하기 관련된 책으로 행문화 마인드, 이채우 그 인천공항공사 사장께서 쓰신 책입니다. 절대로 이채우 회장님이 저희 서평 멤버라서 선정한 책은 아닙니다. 네, 이분이 보내주셔서 선정한 것도 아니고요. 내용이 워낙 좋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과연 젊은이들의 기업가 정신이 가지면 뭘 해야 되는가 라는 주제로 하버드 대학생들을 상대로 강의하셨던 내용을 정리한 책입니다. 그래서 기업가 정신을 젊은 분들이 이해하시는데 가장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 책을 4주차로 선정하게 됐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내용은 바로 이 책입니다. 적의 칼로 싸워라. 그래서 제가 이제 적의 칼로 싸워라 그래가지고 제가 안 친하거든요, 칼이랑. 취사병을 했기 때문에 칼만 나오면 이렇게 뭐 하도 고생한 게 있어서 그랬는데 내용을 보니까 적의 칼이 어떤 내용입니까? 굉장히 궁금했었는데요. 오늘 그 말씀 전해드릴 겁니다. 유명 교수님은 한양대학교에서 경영학 박사를 받으셨고 마텐에서 공부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경영대학 특임교수로 계시고요. 밑에서도 보겠습니다. 25년간 삼성전자에서 그 미주통합법인의 가정부문 대표까지 맡으셨습니다. 그리고 미국 시장을 최초로 개척하셨고, 최초는 아닙니다. 제대로 개척하셨습니다. 나가 있었는데 이렇게 좀 지지부진하고 있던 것들을 어떻게 해외 시장을 개척했는지 오늘 그 말씀을 전해 주실 거고요. 그리고 유럽 시장, 중동 시장, 이 시장을 개척하시면서 경험하셨던 모든 일화들을 이 책에 담고 있습니다. 소니 코리아 회장을 하셨고요. 한국 코카콜라 버틀링의 회장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레인콤의 부회장을 하신 다음에 현재 한양대학교에서 부학들을 양성하고 계십니다. 활동은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 이제 생략을 하고요. 국제 휴머니테리언 상이라고, 요게 제가 책에서 보기로는 그 최고의 그 미국에서 가전 쪽에 최고의 영예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서로는 적의 칼로 싸워라, 초일류 삼성의 성공 엔진,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산업이라는 인터테인먼트 산업이라는 책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명호 교수님은 다른 어떤 것보다 제가 참 처음에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서평하는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회원입니다. 근데 사실은 회원분보다도 더 중요한 분이 한 분 계세요. 회원은 소비자시죠. 여러분처럼 이제 같이 서평 읽어주시고 공부하시는 분들인데 더 중요하신 분이 누구냐면 공급자예요. 좋은 책이 한국에서 나오지 않으면 지식이 없습니다.
지식경제에 대해서 다음번에 제가 한번 깊이 있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 지식경제의 가장 대표적인 표상이 누굽니까? 세종대 아니십니까? 가장 많은 문화의 창달, 기술의 발전, 국력을 가지신 분이 우리 세종대 아니신데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뭘까요? 학문의 융성입니다. 학문이 융성한 다음에 기술도 나오고 문화도 나오고 그 다음에 국력도 나오고 그런 학문적인 입장에서 제대로 된 저서를 내시는 한국 저자들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게 국가 경제의 힘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저격팔로 싸워라. 물론 그 전부터 예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제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교수님 오늘부터 진짜 교수님 좋아야 됩니다. 이렇게 멋진 분인지 몰랐습니다. 그 책의 내용을 읽고서 받은 감동은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를 잘 모를 정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같이 1시간 조금 넘는 시간 동안 같이 나갈 겁니다. 바로 우리 임영웅 교수님과 함께 할 건데요.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기업가 정신하고 해외 시장 개척 뭐 이런 그 두 가지 그 얘기를 돼 있어서 아마 이 얘기는 아마 해외 시장 개척하고도 관계가 있는 것 같고요. 이 책에 나와 있는 에피소드 중에 하나인데 그것도 말씀을 좀 드리고 좀 순서가 바뀌었지만 양해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여기는 없습니다만은 조금 아까 우리 서 박사가 한 데서 좀 말씀드리면 제가 사회생활 한 33년 했습니다. 학교에 온 지 한 3년 됐고요. 근데 33년 중에 24년을 삼성전자에 있었고 그 삼성전자에서는 이제 16년을 해외에 있었습니다. 그 소니로 옮기기 직전까지는 미국에 있었고 그 앞에 독일 또 그 앞에 영국 80년대 초에는 중동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 제가 이제 그렇게 경험했던 얘기들 또 삼성전자에서 주로 있었습니다만은 소니 같은 일본 회사에도 있었고 또 미국 회사도 맛을 좀 보고 그 국적이 다른 여러 회사에서 근무를 했죠. 또 주로 전자제품을 팔았습니다만은 코카콜라처럼 소비재 제품을 하는 회사도 있어봤고 또 주로 글로벌 대기업에 있었습니다만은 레인콤처럼 한 3, 4천억 하는 중견 기업에도 근무를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국적이 어떻든 규모가 어떻든 판매하는 제품이 어떻든 경영자가 해야 될 고민 기업가 정신에 관계된 그런 내용들은 너무나 똑같다고 하는 사실을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다른 파일에서 이제 그 말씀을 좀 드리기로 하고요. 여기 이제 이 책에 24가지의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제가 했던 여기 소통의 칼이라고 적어놨는데 제가 이제 서킷시티에 하고 있었던 얘기를 하나만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게 해외시장 개척하고도 관계되는 얘기이기도 하고요. 또 이제 저는 이 내용을 이제 어떤 때 설명하냐면 우리가 관리하기 어려운 우리가 그러니까 어떤 계량적인 목표를 가지고 관리를 하지 않으면 관리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그래서 이 계량하기 어려운 것도 때로는 우리가 수치화해서 관리할 필요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쪽으로도 설명이 되겠습니다. 제가 98년 봄에 이제 삼성전자 그 미국 법인을 이제 맡아가지고 이제 일을 할 때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새로 업무를 맡으면 맨 처음에 주요 거래선들 가서 인사를 하는 게 제일 먼저죠. 제가 이제 그 삼성전자 미국 오퍼레이션을 맡았을 때 제가 받은 2가지 미션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미국에서 가장 큰 유통이었던 서킷시티를 개척을 해야 된다. 이게 뭐 서킷시티하고 거래 안 하고서는 미국에서 주류 전자업체가 될 수가 없으니까요. 둘째는 미국에서 그 당시 2번째로 큰 거래선이 베스트바이인데 뭐 베스트바이 거래하는 거는 좋습니다만은 베스트바이에 너무 많이 판다. 베스트바이가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한 17% 되는데 저희들이 한 34%, 저희 매출의 34%를 베스트바이에 팔았습니다. 그건 너무 많다. 그러니까 그 비중을 줄여라. 이 2가지 미션을 가지고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제 제가 99년 이제 업무 파악이 된 다음에 4월달에 리치몬드에 있는 서킷시티 본사를 갔습니다. 가서 이제 뭐 앞으로 잘 부탁합니다. 얘기를 하면서 한 30분 정도 서킷시티 삼성전자의 앞으로의 방향 또 우리가 디지털 시대가 되면 어떻게 잘할 것인지 하는 얘기를 쭉 했습니다. 그리고 뭐 any comment or question 뭐 이런 이제 질문을 했는데 대답이 없어요. 근데 사실은 거기 나온 사람이 그 주니어 바이어도 아주 그 실무자급 바이어만 나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별로 기분도 안 좋게 이제 안 좋지만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프레젠테이션을 했는데 이 사람이 질문이나 코멘트 하라고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는 오지도 마라.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는 시간도 아까우니 다시는 오지도 마라. 그런데 두 가지 경우에만 와라. 이 세상에서 너희들이 제일 싼 물건을 가지고 있거나 남들이 없는 너희들만 있는 물건이 있으면 가지고 오라는 게 사실 오지 말라는 얘기죠. 이때 이제 삼성은 이미 신경영을 시장을 해서 제일 싼 물건을 안 만들기로 했던 때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없는 새로운 물건을 창조해야만 거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 제가 직장 생활을 33년 하는 중에 가장 처참한 날이었어요. 그래서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희들이 사무실로 돌아오는 기간 중에 제가 현지인 임원 4명하고 5명이 가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사무실에 돌아와서 우리도 안 간다. 우리도 안 간다. 다시 오라고 하자면 우리도 안 간다. 큰 소리가 쳤어요. 볼드로 적어놨죠. 크게 얘기를 했는데 참 공허한 소리입니다. 제 미션이 서킷시티하고 거래하는 것이 미션인데 서킷시티한테 안 간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곧 목소리를 좀 낮춰서 그래도 앞으로 3년 안에 우리가 그 사람들이 오도록 만들자.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것이냐. 이제 이런 고민을 하는 거죠. 이때 과연 우리가 쓸 수 있는 적의 칼이 뭘까 하는 걸 좀 말씀드리죠. 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서킷시티가 정말 우리를 우습게 보고 꼴 보기 싫다 나가라 그렇게 했지만 그렇게 내보낸 삼성전자가 자기들이 가장 경쟁자로 여기는 회사하고 거래를 해서 그 상대방 경쟁자가 돈을 번다면 굉장히 우리를 그렇게 보는 것을 후회하게 될 것이고 우리를 오라고 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서킷시티의 경쟁자하고 열심히 하기로 했는데 문제는 이 베스트바이가 그 경쟁자인데 제 세컨 미션이 베스트바이하고 비중을 줄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단추가 안 껴지는 거예요. 제가 본사에다가 이러이러한 이유로 베스트바이하고 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본사에서 감사팀을 보냈어요. 그 감사팀의 팀장이 부장급인데 그 감사팀장이 저한테 참 임원식이나 돼갖고 그렇게 답답합니까?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다 담으면 위험하다는 그런 것도 모릅니까? 그래갖고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열받았죠. 누구나 하고 싶어서 하냐 말이지. 서킷시티도 안 하면서 베스트바이 비중을 줄이면 우리 뭘 먹고 사느냐?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했던 얘기가 그런데요. 맞습니다. 바구니에 계란을 다 담는 것은 위험하지만 만약에 그것이 바구니가 아니고 계란 전용 냉장고라면 계란 전용 냉장고에 계란을 넣는 것은 지극히 안전한 방법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그중에 별로 할 말이 없나 봐요. 돌아가서 감사 태도가 불량하다. 그래갖고 제가 이제 또 그 바쁜데 또 제가 또 사유서를 써보내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제가 이제 해야 되는 거는 베스트바이가 계란 냉장고다. 아무리 주장해봤자 사람들이 믿어주질 않잖아요. 배를 가를 수도 없고. 왜 계란 냉장고인지를 보여줘야 되고 어떻게 계란 냉장고를 만들 것인가를 줘야 되는 그런 이제 고민이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직원들하고도 그렇습니다. 우리 직원들하고도 결국은 우리 미국인 직원들이 뛰어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 거래선에 대한 각각의 목표 이런 거에 대한 공감대를 가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습니다. 베스트바이하고 거래를 잘하거든요. 그래서 합니다. 더 잘해야지. 더 잘해요 가지고는 관리가 안 돼요. 왜냐하면 1년이나 2년 후에 사람도 바뀌고 또 각자 자기는 더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뭐가 더 잘하는지를 모르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 고민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소통할 것인가 하는 고민을 했고 우리가 이제 이 거래선에 대한 관계를 우리가 좀 개량화를 해보자고 해서 거래선의 관계를 1에서 5, 정확하게 하면 0에서 5까지 만들어 봅니다. 0은 거래를 안 하는 거고요. 1은 한번 거래해봤다 하면 1이고 5는 거의 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돼서 물류에 대한 투자도 같이 해서 창고도 같이 짓고 뭐 전산도 같이 놓고 상품 기획도 같이 하는 그런 완벽한 동반자 관계를 5라고 한다면 4는 그까지는 안 가더라도 양사가 임원들끼리 서로 만나서 정기적으로 만나서 미래를 도모하는 정도면 4로 하자. 거꾸로 또 2는 한 번 거래하고 마는 게 아니라 한 두세 번 리피트해서 거래하면 2라고 하자. 3은 무슨 임원들끼리 만나고 미래 이런 거 없이 그냥 가격 맞고 조건이 맞아서 물건은 많이 파는 관계 그런 걸 3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해보니
다 정리가 됩니다. 베스트바이하고의 관계가 그 당시 3인데요. 하여튼 뭐 물건은 열심히 많이 팔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서킷시티 같은 경우에는 오라고 할 때까지 안 간다. 그러나 앞으로 그들이 3년 안에 우리를 오라고 만들겠다. 그래서 3년 후에는 이 정도에서는 시작을 하자. 뭐 그렇게 기다렸다는데 1부터 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생각 같아서는 3으로 하고 싶었으나 너무 또 숙제를 어렵게 주면 안 되겠더라고요.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시작을 했고, 베스트바이하고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베스트바이의 매출이 그 98년도에 우리가 9,700만 불 정도 예상이 되는데, 이게 매출이 계속 올라서 2억 불 이상 올라가지만 베스트바이의 비중은 그 98년도 34%에서 쭉 줄어서 20%대로 내려가는 거죠. 본사하고 이 표를 가지고 얘기를 했더니 본사가 각각의 거래소는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소통이 되고, 우리 직원들한테도 확실하게 우리의 목표에 대해 소통이 되고, 또 베스트바이를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매니지할 것인지, 결국 본사의 뜻대로 베스트바이에 대한 리스크는 줄여나가겠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본사가 굉장히 도움을 많이 도와줬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정말 아까 우리 서 박사가 얘기한 삼성전자의 디지털 삼성이라는 이름으로 미국 시장에서 리포지셔닝이 시작이 됐죠. 98년 4월에 서킷시티 가서 쫓겨났는데 98년 12월에 서킷시티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미국 그날 같이 갔던 미국 현진 책임자한테 전화가 와서 우리가 1월 4일부터 라스베가스에 전자쇼 하는데 거기서 만나자. 그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그 현진 책임자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 뭐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닌데 숨을 헐떡거리면서 제 방으로 쫓아왔어요. 드디어 왔다. 뭐가? 서킷시티가 우리를 보자고 한다.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그냥 이렇게 만나가지고는 안 되겠더라고요. 우리가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고, 그 우리가 얼마나 참담한 그 경험을 했고, 그런데 만나자 그런다고 또 예, 하이 그러고 가서 가지고 없잖아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만날 수 없을 것 같아. 우리가 뭐 이 세상에 우리만 있는 물건이 있나? 없잖아. 제일 싼 거 있나? 없잖아. 그래서 제가 그래서 아직 만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했죠. 그랬더니 이 친구가 주저하길래 책임은 내가 질 테니 못하겠다고 전해라. 근데 사실 우리를 쫓아보낸 사람은 주니어 바이어였고, 우리한테 만나자고 한 사람은 구매 책임자인데, 그 구매 책임자한테 이제 이렇게 연락이 간 거예요. 못 만난다. 그랬더니 사실은 그 탐 앤 제리에서 볼 때, 탐 앤 제리 만화 영화 보시죠? 거기에서 탐이 제일 황당하게 생각할 때는 제리가, 생쥐인 제리가 탐을 보고 눈을 팍 부라리고 이러면 탐이 얼얼해가지고 눈 팽팽팽 도는 그런 만화 나오잖아요. 그런 상황이 된 거야. 그 얘들이 도대체 이게 뭐냐? 이래갖고 이제 찾아보니까 세상에 1년 반 전에 이명우와 그 일당들이 왔을 때 그냥 소금 뿌려서 쫓아보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 그 COO 최고 운영 책임자 수석 부사장인데 그 사람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전화 가지고 뭐 우리가 보니까 굉장히 그 신뢰를 했는데 미안하다 그러길래, 미안한 거 한 개도 없는데요. 뭐 우리가 그 서킷시티의 어드바이스에 힘입어서 지금 굉장히 우리밖에 없는 물건을 만들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아직 준비가 안 돼서 안 만나겠다고 하는 거니 뭐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될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뭐 그러지 말고 정말 말도 아닌 일을 했다. 그래서 정말 사과를 하니 한번 만나자 그러길래 뭐 굳이 그렇다면 뭐 우리가 그래갖고 이제 1월 4일 날 만났죠. 그랬더니 사장까지 같이 나왔더라고요. 1월 4일 날 사장까지 와서 이렇게 미팅을 하고 나서 그때부터 짜가지고 4월 달에 서킷시티의 전 임원진이 한국으로 왔습니다. 오기 어려운데 그 사람 잘 안 와요, 한국에. 근데 왔다가 그 해부터 비즈니스 준비를 해서 박수 쳐야 될 대목이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2001년에 서킷시티하고 삼성전자의 관계 4로 진입을 했습니다. 아까 2가 우리 목표였잖아요, 그죠? 근데 4로 진입을 했습니다. 이때 박수를 쳐야 돼요. 삼성, 소니, 코카콜라 뭐 여러 가지 방해사가 있었지만 그때 생각했던 경자로서 해야 될 부분, 첫 번째 업의 개념이 무엇인지, 내가 하는 사업이 무엇인지 하는 것에 대한 우리가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누가 고객인지, 우리가 누구를 고객으로 보고 해야 되는지 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가 그런 고민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내 경쟁자를 누구로 우리가 봐야 되는지, 경쟁자를 누구로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전략은 굉장히 많이 다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 또 하나 여기 있는 고객이나 경쟁자나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의 그 법도 시간이 흐르면서 변합니다. 그래서 그 세상의 흐름, 이런 주위의 여러 가지 경영 여건들이 어떻게 바뀌는지 하는, 또는 소비자의 욕구가 어떻게 바뀌고 고객의 욕구가 어떻게 바뀌고 경쟁자가 어떻게 바뀌는지 하는 것을 아는 소위 마켓 센싱 능력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지속 가능 경영에 대한 고민입니다. 사실 제가 그 일하던 삼성전자도 1977년에 제가 입사했을 때는 우리나라에서도 입대를 못하는 기업이었죠. 금성사하고는 차이가 많이 났고 대한전선하고 어깨를 겨누는 그런 사이였는데 30년도 안 되는 사이에 삼성전자가 세계 국제 회사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보다 먼저 삼성전자보다 먼저 그런 일을 갔던 소니나 노키아나 뭐 코닥 뭐 이런 회사들이 1등의 자리에 오래 있지 못하고 내려오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지속 가능성이 있으면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이제 이 책에서 남다른 가치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있는데, 사실 이제 뭐 제가 이 책에서 창조라는 말, 차별화라는 말, 혁신이라는 말이 여러 가지 나오는데 그 얘기를 이제 생략을 하고, 하여튼 남다른 가치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남들하고 달라야 된다. 또는 기존에 하던 것과 달라야 된다. 지금까지와 달라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본다면 남다른 가치를 만들기 위해서 아까 그 5가지 그 얘기를 했는데 역시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아는 것, 경쟁자가 누구고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 아는 것, 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는 이 3가지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하려고. 근데 이제 제가 주로 이제 전자업계에 있었고 여기 뭐 전자하고 관계분들도 많이 계신데 제가 전자밖에 모르지만 그래도 이런 말씀 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평소에 생각하는 것은 전혀 다른 사람에서 배우는 게 많다는 제 어떤 그 경험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사실 이제 삼성전자에서 일하고 소니에서 일할 때 저한테 줬던 많은 인사이트들이 전자업계에서 받은 것보다는 전자업계가 아닌 다른 쪽에서 받았던 것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자와 관계없는 곳에 있더라도 오늘 저녁 이 시간이 그렇게 무의미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업의 개념을 얘기를 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우리가 업의 개념을 잘 만들어야지 요즘 얘기하는 뭐 창조적 혁신 이런 걸 제대로 할 수 있겠다. 또 시대에 따라서 업의 개념도 바뀌는데 이걸 정확히 알아야지 기회 선점도 할 수 있겠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다 이제 관리자로서 제한된 리소스를 가지고 그 리소스를 잘 투여를 해야 되는데 사업의 본질을 우리가 알아야지 핵심 성공 요인도 알 수 있고, 그래야지 우리가 관리도 제대로 할 수 있겠다. 이런 이유 때문에 업의 개념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업의 개념은 우리나라에서는 이건희 회장이 취임을 하면서 업의 개념이라는 화두를 던지면서 삼성 안에서 굉장히 많은 업의 개념에 대한 연구가 있었고요. 요즘도 이제 신경영 20주년을 맞이해서 업의 개념에 대한 얘기가 다시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90년 11월에 제가 이제 독일에 있는데 90년 3월까지는 영국에 있었어요. 영국에 삼성전자 칸트리 매니저를 하니까 삼성전자가 만드는 제품을 반도체 빼고 다 파는데 주로 팔았던 것이 가전제품. 근데 이제 삼성전자가 이건희 회장이 이제 회장이 되시고 난 다음에 미래의 먹거리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그 당시는 가전하고 반도체밖에 없었는데 그거 갖고는 안 된다. 앞으로 ITC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거를 미래 성장 능력을 준비를 하자. 그렇게 해서 외부에서 사장을 한 분 모시고 왔어요. 그래갖고 좀 해봐라 그랬더니 회전문 인사를 하는 겁니다. 밖에서 사는 컴퓨터 이런 걸 안 들고 오고, 왜 가전하던 사람 여기서 빼서 여기다 갖다가 일시키고 이러고 있는 거죠. 저도 사실은 영국에서 가전제품 팔던 사람을 이제 독일에 법인 만들면서 하라 이렇게 된 거고, 미국에 있는 책임자도 그렇게 됐었는데 그날 아침 전화가 미국의 그 이상무라는 분이 이 회장을 모시고 하는 현지 회의에서 집에 가시게 됐다. 집에 간다는 말이 뭔지 알죠? 근데 저는 그때 그분이 상무였는데 임원이라는 것이 임시 직원의 약자였구나 하는 것을 처음 알았어요. 근데 저는 그 차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실감이 안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본사에서 조심해라. 아니면 니도 집에 간다. 그런데 저는 속으로 나는 차장인데 왜 집에 가느냐. 그러나 내가 현지 책임자로서 회장이 오시니까 한 말씀 할 수 있는 준비는 내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죠. 근데 이제 회전문 인사를 해서 컴퓨터 판매를 컴퓨터 같이 하지 않고
가전제품처럼 파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희 회장이 오시더니 작정을 하신 듯이 자네 뭐 하다가 왔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 굉장히 쎄한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회장님 앞에는 제가 언제 입사해서 그동안에 무슨 일을 했고 또 고가가 뭐고 이게 다 있는데 제 입 스스로 가전제품 팔다가 왔습니다라는 얘기를 제 입으로 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전제품 팔다 왔습니다. 아니 가전제품 팔던 사람이 왜 여기 와 있나? 근데 그건 제가 대답할 일은 아니에요. 제 인사권자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제 유럽 총괄이 거기 계시다가 이 자리가 회장님 아시다시피 워낙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저희 전자에서 제일 일을 잘한다는 임윤 차장을 이 자리에다 데려나갔습니다. 교수님 박수를 쳐야 되지. 아니. 계속 그러시네. 지금 그 박수 칠 때 지금 분위기 굉장히 심각해요. 지금 오히려 박수 친다는 얘기 안 들리는 그래서 이제 이건희 회장이 그 말씀 딱 그러면 말이야 접니다. 이 친구 말이야 가전 잘하게 놔두지 왜 컴퓨터에다 병신 만들라고 하냐. 원래 자리로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원래 자리로. 근데 머리가 하얘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설마 집에 나가는 생각을 했는데 일단 집에 왜냐하면 원래 자리는 6개월 전에 다른 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다시 돌아왔으니까 가시는 게 없잖아요. 아니 그 정도는 제가 감을 잡으니까 그래가지고 머리가 쎄해가지고 머리가 하얘가지고 있는데 단지 분한 것은 그토록 회장님 오신다고 내가 밤잠 안 자고 준비한 게 있는데 말 한마디 해보지 못하고 그냥 집에 간다니 너무 억울하잖아요. 기가 막 차서 15도 각도로 이렇게 전방을 무시하고 있어요. 눈동자를 보고 있지 않아요. 하고 이제 회장이 그 다음으로 이렇게 넘어가다가 제가 뭐라고 했어. 그래 자네 생각은 어떤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근데 진짜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정신이 바짝 나는 게 이제 집에 가는구나. 왜냐하면 여러분 사형 집행하기 전에 최후 진술의 기회를 그때는 이제 마음이 갑자기 담담해지더라고요. 근데 자네 생각은 어떤가? 생각은 장렬하게 전사하자. 사실은 제가 영국에서 독일 가기 싫었어요. 영국에 오신 말도 잘 통하고 골프치기도 좋고 한참 전임 붙으려고 그러는데 이제 독일을 가서 장렬하게 전사하자는 생각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회장님이 이제 계속 밖에서 전문가를 데리고 오라니까 사실은 바깥에 컴퓨터 전문가가 많고 삼성이 원한다면 우리가 모시고 올 수 있겠지만 그때 외부에서 사람을 모시고 오면 기존 조직을 이해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고 또 이미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일하는 데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차선으로 제가 이 자리에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랬더니 이 회장은 뭐 그냥 아무 감흥이 없으시고요. 옆에 계신 분들이 얘기를 하라는 거야. 옆에 홍석현 회장이 옆에 수행을 하고 오셨는데 왜냐하면 그렇게 회장 모시고 하는 회의에서 삼성의 경우는 사실 SK는 제가 그 전에 선대 최 회장 계실 때 말씀드려보면 굉장히 이게 격이 없이 이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삼성은 또 그럴 경우에 세 가지 얘기입니다. 첫째는 이렇게 말씀하시면 잘못했습니다. 둘째는 잘 알았습니다. 셋째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요 솔직히 말해서 잘못했습니다 할 그런 전혀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알았습니다. 아니 집에 가라는 게 알았다고 안 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도 안 돼. 집에 가면 뭘 열심히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더니 하여튼 이 주위에서 자꾸 얘기를 하라고 제가 말씀을 꺼냈던 게 회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때 활용해서는 저게 가능합니다. 이 얘기를 하죠. 이 회장이 업의 개념이라는 말씀을 계속 취임하셨기 때문에 저는 생각했어요. 회장님하고 얘기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회장의 관심이 회장의 화두인 업의 개념. 회장이 요즘 밤낮으로 고민하고 계신 업의 개념하고 관계된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죠. 그래서 이제 회장님 제가 영국 오기 전까지는 말씀하신 대로 가전제품을 주로 팔았고요. 그다음에 지난 6개월 동안 제가 컴퓨터를 팔았는데 한 6개월 일을 해보니 제가 6개월 전까지 하던 일이든 가전제품을 파는 일이든 건어물을 파는 일이었다면 지금 제가 새로 하는 컴퓨터는 생선을 파는 일이라는 정도의 감이 기대될 것 같아요. 그렇게 제가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 회장님이 감흥에 오신 거예요. 회장님이 갑자기 저를
응시하는 거예요. 그때 뭔가 하여튼 기를 느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은 우리가 건어물이라는 거는 뭐 그냥 산지에서 트럭 타고 그냥 시간 걸려서 와가지고 팔다가 사람 팔리면 창고에 넣어놨다가 추석 전에 팔면 제가 바꿔서 팔거든요. 근데 생선은 남해안에서 잡아가지고 뭐 제주도로 오는 애는 비행기 타고 오고 육지로 오는 애는 탑차에 물속에 들어앉아 가지고 오잖아요. 그렇게 와야지 이게 싱싱한데 우리는 컴퓨터를 가전제품처럼 팔고 있다는 그런 반성을 제가 한 거예요. 뭐냐면 그 당시에 옛날 역사에 보면 컴퓨터 역사에 보면 286이라는 게 있어요. 286 컴퓨터를 제가 2컨테이너를 노트북으로 오달했어요. 그랬더니 본사에서 이게 아무리 빨리 해도 6주다. 근데 우리 테레비도 빨리 하면 6주인데 컴퓨터는 더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컴퓨터나 테레비나 만드는 거 똑같아요. 본사에서 그러면서 6주의 물건을 만들어서 부산에서 배를 타고 수에즈나로 해서 롯데르담으로 해서 우리 창고들도 6주가 걸려요. 12주가 그래서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물건을 그동안에 영업을 했다가 거래선들한테 각 나라에 있는 거래선들한테 팔라고 딱 했더니 얘네들이 잠깐만 지금 콤팩에서 386 SX라고 또 있어요. 386 SX가 나왔으니 얘네들은 그거 없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근데 제가 컴퓨터를 처음 맡아 자는 거 되니까 본사에다가 386 SX 찾는데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그게 큰일 났다. 그게 독일이나 유럽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도 지금 그래서 난리가 나는데 그건 알아서 팔고 빨리 386 SX 빨리 오다를 해라. 그래서 미친듯이 386 SX 오다를 했죠. 이거 빨리 미친듯이 하면 뭐해? 생산은 또 6주. 또 6주에서 12주에 도착을 했더니 이번에는 386DX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 좀 알아요? 아이고 몰라요? 386DX가 대일에서 오파를 한다는데 얘네들이 없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선을 건어물 팔듯이 하다가 다 썩어서 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이제 얘기를 했더니 회장이 이놈이 컴퓨터를 처음 하지만 기본은 좀 깨친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셨는지 삼성에서는 그런 일이 제가 나올 때까지는 없었는데 회장이 하신 말씀을 한 5분 만에 바꾸셨어요. 아까 했던 말은 어떤 걸로 하고 자네 밑에다가 컴퓨터 전문가를 데려다 놓고 한번 제대로 해봐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뭐 그날 그런 일이 없었으면 오늘 아마 이 자리에 다른 전례가 와 계시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업의 재정유기관 사례는 뭐그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제가 근무하던 코카콜라는 금년이 127년째입니다. 100년을 탄산음료 시장에서 펩시콜라 이런 데하고 경쟁하면서 살아갔죠. 근데 고이주엔다 회장이라는 분이 어느 날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우리가 탄산음료에서만 이렇게 해야 되냐? 우리가 물을 포함한 뭐 주스나 물을 포함한 모든 음료 시장에서 보면 우리가 우리 마켓 시장이 3%밖에 안 됩니다. 탄산음료에 대해서는 우리가 절대적 위치에 있지만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전 음료 시장에 진출하게 되죠. 제가 코카콜라를 저는 2007년에 코카콜라 매출의 3분의 2가 비탄산음료고요. 이게 절반이 비탄산음료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때 고이주 대장이 이런 식으로 자기들 업의 개념을 제정하지 않았다면 지금 코카콜라는 매출이 한 3분의 1밖에 안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 생각은 주시겠죠. 그럼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은 세계 최초의 저가 항공사입니다. 우리 제주항공 같은 거거든요. 근데 1971년에 이 비행기 회사를 처음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제품을 처음 만들거나 서비스를 만들고 나면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격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에어라인 흡수 합병된 브레디프 에어라인이 62불이에요. 그러면 저가 항공사를 표방한 이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은 요금을 얼마로 사장님이라서 30불. 사장님 굉장히 과감하시죠? 대사가 딱 망이 좋다. 근데 이런 사장님이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30불보다 더 싸게 가격을 매긴 거예요. 그 가격이 15불이에요. 그러니까 난리가 났어요. 그 투자자들이. 아니 지금 지역에 항공 뭐 하나 생긴다고 해서 투자했더니 15불이 뭐냐? 그래서 이제 성난 투자자들이 사장실에 달려가서 사장 나오라. 그 사장이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이 경쟁자가 누구라고 생각하고 지금 그렇게 물으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투자자들이 한 대 맞은 것 같아. 생각을 안 했거든. 왜 브레니프 에어라인인가 했더니 자기들끼리 아예 브레니프보다는 싸야지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양반이 우리 경쟁자는 얘입니다. 그레이하운드. 근데 이게 12불이었어요. 근데 우리 솔직히 여기서 부산 우리가 가끔 놀러 갈 때 고속버스 타는 분들도 많은데 고속버스 타는 분들이 고속버스 타는 게 취미라서 타는 사람이 있어요. 싸서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행기 타면 10만 원이고 고속버스 타면 3만 원인데 두 분이 같이 놀러 가면 14만 원이 절감이 되니 해운대에서 회나 한 사람 먹자 이러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브레이프 에어라인 타는 사람 뺏어오면 걔네들 또 가격 낮추고 또 낮추고 해서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비행기가 비싸서 못하는 자영업자들 또 학생들 여기 텍사스 주립대학교가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노선이거든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싸게 가자. 15불로. 근데 정신 가득 차리고 생각하니까 15불로 해가지고 이익이 나냐 말이야. 경쟁자를 당신이 물어보는 건 내가 알겠는데 이익이 나냐. 그러니까 우리가 1년 그걸 봅시다. 그러는데 사실 그렇잖아요. 제가 그 코카콜라에 가서 이제 회장이라고 가는데요. 가서 임직원들하고 회의하면서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어때요?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임직원들이 저한테 회장님 그거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는 이런 과로가 생각돼 있어요. 과로 열고 당신은 주로 전자쪽만 있어가지고 이 음료 쪽은 잘 몰라서 그러니 내 이해는 되지만 과로 닫고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여기도 이 사장은 변호사 출신 변호사거든요. 그렇게 안 된다. 사장은 그 항공사가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항공사가 업의 개념을 한 가지 보는데 만약에 삼성에서 이건희 회장이 한 적강공사를 만들어가지고 만약에 임직원들한테 항공사의 업의 개념이 뭐요? 이렇게 많이 물었다면 뭐라고 대답해야 될 것 같아요? 그때 이 회장으로 하여금 마음이 동하게 하려고 그러면 네? 생선입니다. 그때 이제 이 항공업은요 사실은 비행기 값의 비중이 워낙 크거든요. 항공사. 그래서 이 비행기 비싼 고정자산인 항공기를 많이 돌려야 된다. 이걸 많이 써먹어야 된다. 이게 자고 있으면 안 돼요. 땅에 있으면 돈을 못 벌고 비행기가 하늘에 있는 시간이 돈을 벌기 때문에 비행기가 하늘에 떠 있는 시간이 많도록 오퍼레이션을 해야 돼요. 근데 모든 항공사가 24시간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늘에 많이 떠 있으려면 땅에 있는 시간을 줄여야 되니 비행기가 활주로에 내려서 게이트로 가서 손님을 내리고 쓰레기를 버리고 물을 싣고 손님을 태우고 다시 떠나는 시간, 이걸 회항 시간이라고 하죠. 이 회항 시간을 줄여야 되는데 그 당시 미국 업계 평균이 50분입니다. 근데 이 CEO가 그걸 15분으로 줄이자고 해요. 그러니까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정말 안 된다고 생각하냐. 그러면서 자네 그 안 된다는 친구한테 물었어요. F1 아나? F1 포뮬러 1 아는 건 아니고 되게 좋아합니다. 좋아하면 그래서 배우는 게 있어요. 아까 그 한국의 이명라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서도 배우는 게 되게 필요하다고 했는데 F1에서 배워야지. F1에서 카 레이스 하다가 레이싱카가 돌다가 피트에 딱 들어오면 크루들이 다 달려 들어가고 누구는 타이어 갈고 누구는 기름 넣고 누구는 자동차 점검하고 누구는 레이서 컨디션 체크하는데 우리도 그런 대가이냐. 그죠? 그래가지고 뭐 또 말을 못하는 거야. 말이 많으니까. 근데 사실은 이게 그렇게 다 들어붙어가지고 전기 끝나고 모든 게 다 돼도요. 물도 싣고 다 했는데 손님이 안 타면 의미 없구나. 그래서 그 당시 70년대 풍경은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비행장 가면 그때는 휴대폰이 없으니까 다 공중전화 박스에 줄 서가지고 전화하는 거예요. 어머니 잘 다니고 있습니다. 아버지 잘 다니고 있습니다. 또 부모들 같은 애들한테 누가 오면 절대 문 열어주면 안 된다.
꼭꼭 잠고 있어라. 뭐 이런 얘기하니까 다 비행기 타는데 한참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비행기 좌석을 배정을 안 해요. 좌석 배정하는 이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한번 미국에서 MBA한테 하도 모든 과목에서 이런 사우스웨스트 LA에 나와서 한번 타보자고 갔거든요. 보딩 패스를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렇게 싼 게 비지떡이라고. 요금이 싸니까 그래서 보딩 패스도 안 주는구나. 좌석도 안 주는구나. 그러고 우리 할 거나 하자고 전화하고 한참 이러다 보니까 파이널 어나운스는 빨리빨리 타라. 이명우하고 두 명이 안 탄 거예요. 저하고 두 사람하고. 그래 딱 갔더니 그 자리가 두 개 비었는데 비행기가 완전 저게 잘생기신 분 옆에 자리가 하나 있고 저게 더 잘생긴 분 옆에 자리가 있는데 우리 집 사람을 어디로 보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한번 겪고 나면 딱 가서 체크인하고 손잡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딩 좌석 배정을 안 하는 것도 비행기를 배양 시간을 줄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행기식에 생각하면 경쟁자를 고속버스로 봤기 때문에 요금을 싸게 정하고 요금을 싸도 돈을 벌게 하기 위해서는 회전율을 높이고 배양 시간을 줄이고 배양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보딩 패스도 안 주고 이렇게 연기 쭉쭉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꼭지를 이렇게 뺀다면 경쟁사를 누구로 보내야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제가 좀 장황하게 드렸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좋아하는 사진인데요. 제가 좋아하게 된 동기는 어느 날 이 달팽이가 저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달팽이가 보면요, 지금 길을 건너려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 달팽이가 길을 잘 건널 것 같아요. 오늘의 질문 상대자로 온 거야. 그래? 갔다 올 것 같아. 가기만 할 것 같아. 갔다가 오니까 이럴 것 같아. 왜냐하면 얘 아버지 할아버지 때는 이 길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트럭도 안 오고 다 잔디밭이니까 이 두 더들이만 가지고 왔다 갔다 했는데 어느 날 신장로가 생깁니다. 그리고 거기 신규 트럭이 다니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이것만 갖고는 얘 안전 운항이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생각하니까 제가 꼭 저런 시대 같아요. 그래서 세상은 엄청나게 변했는데 옛날에 우리 뭐 학교 다닐 때 생각하고 우리 신입사원 때 생각하면서 그냥 살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저보다 더 높은 사람이 위에서 보고 있으면 아이고 얘가 이명호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부터 이걸 제가 책상에 붙여놓고 있는데 이제 사실은 여기에 이제는 이 두 덧니뿐만 아니라 이 조개 껍질이 무슨 미선한 장장 달아야 될 때 그런 세상이 된 거죠. 이걸 마켓 센싱이라고 사실은 미국의 그 조지 데이 교수가 경쟁에서 이기는 기업은 경쟁자보다 빨리 시장의 변화를 알아내는 이 마켓 센싱 능력에서 다른 기업하고 차별화된다 하면서 마켓 센싱이라고 하는 말을 처음 쓰셨어요. 마켓 센싱을 이런 점에서 봐야 됩니다. 일반적인 상품 개발 과정이나 전략 수립의 경우에 평균치와는 상관없는 데이터는 예외로 여기서 배제하기 쉬운데 바로 이 예외의 혁신의 열쇠가 있다는 거죠.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면 그건 예외야 이렇게 치부해버리면 아무런 혁신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예외에서 혁신을 볼 수 있다. 이게 그 BCG 웨이라는 이 책에 이런 좋은 말이 있어서 제가 인용을 해봤고요. 책을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거기 보면 뭐가 있냐면 제가 그 사우디에 있을 때 해외 시장 개척이니까 이 얘기도 해야 되겠네요. 제가 사우디에 갔을 때 제다 지점을 처음으로 사원 때 만들어가지고 시장 아프리카하고 중동 시장 개척을 하는데 그때 삼성전자는 칼라 텔레비는 못 만들고 흑백텔레비 12인치 이걸 주로 팔았습니다. 근데 사우디는 이미 칼라 텔레비 방영을 하고 있어서 모든 집 안방에는 칼라 텔레비가 있는데 이 텔레비를 어디서 쓰냐면 차에 싣고 다니다가 사우디 사람들이 유목민 기질이 있어서 해만 지면 들판에 나가거나 바닷가에 가서 돗자리 깔고 고기 구워 먹고 물 담배 피우고 놉니다. 그러다가 사우디에 하루에 5번씩 기도 시간이 있어요. 밤에 기도 시간이 2번 있거든요. 기도를 하면 이 텔레비를 켜놔놓고 그 기도에 나오는 코란 글자도 보고 다 같이 보고 절도 합니다. 그래서 이 텔레비는 AC, DC 겸용이에요. 근데 이걸 어떻게 쓰냐면 자동차의 그 C가잭에다가
연결시켜서 텔레비를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절대 한 달에 한 1000대 정도 나가서 이렇게 팔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물건을 10,000대씩 사겠다는 거예요. 우리 대리점에서. 그래서 아니 왜 갑자기 이렇게 물량을 많이 달라냐 했더니 이 사람들 한 얘기가 그때 제가 지전팀장 1년 됐는데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광고도 많이 하고 선전을 많이 했더니 이제 그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네들이 우리를 좀 더 일찍 잡았으면 지금 훨씬 많이 팔 걸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본사에서도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야 제다 지점을 진작 차렸어야 된다. 네가 나가니까 이렇게 달라지는데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저는 솔직히 월 1000대 팔던 게 갑자기 10,000대 팔던 게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있는데 이럴까 이렇게 마음이 편치 않았는데 제가 현장에 나가보니 그 내용을 알게 됐어요. 현장에 나갔더니 이렇게 팔고 있는 거야. 이 보통 텔레비는 나 이 시가잭으로 연결해서 텔레비를 보는데 삼성 텔레비는 뭐 이런 게 하나 들어있어요. 클립잭이라는 게 들어있어가지고 요게 자동차 본닛을 열고 배터리 플러스 마이너스를 딱 눌리면 시동을 안 걸어도 텔레비가 나오는 거죠. 그런 클립잭이 있는데 그게 들어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제가 발주를 제가 하는 사람인데 제가 했는데 클립잭이 있다는 것도 몰랐고 발주한 적도 없는데 귀신이 고칼로울수록 클립잭이 들어간 물건을 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잘 팔렸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몰랐는 거죠. 그래서 제가 사무실 들어가서 본사에 전화했더니 야, 그 클립잭이 글로 갔구나. 어디 중남미에 희한한 그랬더니 클립잭 그걸 해달라고 해서 겨우 물건을 구해가지고 갖고 왔는데 이 생산 라인에 있는 사람들이 클립잭이라는 걸 처음 보니까 잭은 잭이다. 그냥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굉장히 안 나가고 그냥 한 달에 10,000대씩 석 달 또 30,000대 발주했으면 그 다음에 올 때는 제대로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3년치 물량이야. 저는 그거 팔다가 귀국해야 돼. 그래가지고 이제 저거를 이제 알아가지고 아 이런 사람들의 욕구가 있구나. 그래가지고는 저걸 2개를 다 넣어줬잖아요. 그랬더니 한 달에 15,000대가 팔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지점이 조기에 세다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연한 실수에서 중동시장의 비밀을 찾아 이렇게 진정을 하는데 변화에 대한 필요한 효과가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일이 잘 안 될 때는 회사에서도 꼭 원인을 찾아냅니다. 근데 일이 잘 될 때는 그냥 누가 운이 좋은 모양이다. 아이고 운칠기삼이야. 그리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그러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정도로 여기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진정한 승자가 되기 위해서는 시장의 속성에 대한 견고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이 좋아하는 두 이제 말인데 하나는 시장은 언제나 마케팅 활동자 빨리 변한다. 저희 학교에 뭐 마케팅 박사들도 있고 뭐 회사의 마케팅 전문가들도 있잖아요. 근데 마케팅 전문가 많이 알죠. 그러나 아무리 안들 마켓이 변하는 것보다 더 잘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는 우리가 시장의 속성에 대한 그런 견고한 이해를 가져야 된다. 두 번째는 시장은 언제나 새로운 승자를 기대한다. Markets always expect new champion. 제가 미국에서 이제 거래선들한테 뭐 우리가 앞으로 얼마나 잘하고 이런 얘기하고 다닐 때 미국에 있는 한 원로 그 유통에 계신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가 있다고. 니네들이 말이야 참 지금 소니보다 더 물건 잘 만들겠다고 하니 뭐 특히 좋은데 꼭 소니보다 더 잘 만들 필요가 없다. 소니의 80%만 만들어도 우리가 밀어줄게. 소니가 지난 20, 30년 동안 계속 1등을 하니까 우리 말 듣지도 안 하고 소니가 1등하면 더 이상 우리한테 감동이 없다. 우리는 소니 말고 누가 다른 회사가 1등했으면 좋겠는데 니네들 열심히 하니까 니네들이 좋은 캔디데이트다. 열심히 해라. 그러면 열심히 하면 80%만 소니 물건의 80%만 우리가 밀을 수 있다. 이 실질적으로 요즘 삼성이 지난 10년 동안 급성장한 이후에는 시장에 이런 정사들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코리안 시리즈에 SK가 맨날 우승하려고 올라오면 SK에 계신 분들이야 기분 좋지만 다른 사람들은 SK 응원 잘 안 하잖아요. 뭐 한화 뭐 이런 팀들이 올라와야지 응원할 거 아니에요. 그게 시장의 심리거든요. 근데 제가 작년 초에 미국 가서 저한테 그 얘기해줬던 그분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미스달리 지금 말이야 삼성이 10년 전에 소니보다 더 우리나라 더 지네들이 최고인 줄 알고 큰일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보통 그런 얘기를 듣고 시장의 결과로 나타난 데는 본인이 시민이 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와서 그런 얘기를 제가 아는 제 후배를 통해서 열심히 전달하고 있는데 잘 할 걸로 봐지지만 하여튼 이게 시장의 정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결을 짓자면 우리가 이미 1등이라면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어떤 분야에서 1등이라면 그 전에 1등이 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허락되었던 것이 1등이 되 허락이 안 되는 게 많죠. 우리가 고위공직자들 검증하면 남들 다 안 돼요. 나만 보고 그러냐라고 하는 거와 마찬가지죠. 그래서 1등이 되면 그만큼 더 엄격한 잣대로 1등으로서의 책임, 1등으로서의 어떤 그런 걸 해야 된다는 의미 있고 또 1등이 아니라면 여러분들이 열심히만 하면 실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언제 1등이 되겠다는 것보다 훨씬 빨리 1등이 될 수 있다. 시장에 있는 정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용기를 잃지 말고 열심히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죠? 제 강의는 뭐 여기까지 할까 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여기에 이 책에 보면 주로 다르게 생각하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다르게 생각. 그 다음에 또 본질에 충실해야 된다. 또 어떤 장기적인 기회 모색과 단기 성과 극대화, 뭐 또는 푸시와 풀 여러 가지 전략적 대안 속에서 균형을 어떻게 찾아갈 것이냐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24가지 꼭지가 나오니까 그중에 이제 보면 여러분들이 읽다 보면 이 저자가 말 되네 기발 나네 이렇게 보지 마시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이었다면 어떻게 했겠는가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했겠는가라고 생각하면서 이 책을 보시면 이 책을 보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건 회장 앞에서 건물과 생선 얘기를 한 바로 다음 날 저는 생선 장사가 됐습니다. 삼성에서는 회장 모시고 회의를 하면 그 회의 결과가 대화체로 기록이 돼서 전 임원들한테 배포를 하는데 그걸 받아본 전 세계에 있는 임원들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야 요즘 생선 잘 팔리나 니는 차장밖에 안 돼. 다 임원들이야. 니는 차장밖에 안 되는데 그래도 야 회장 앞에서 뭐 법에 대해서 한 말씀 했대. 근데 도대체 기발나는 생각을 어떻게 했느냐? 임기응변이 참 좋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당연히 임기응변이 아니에요. 그 컴퓨터를 팔면서 제때 물건이 안 오고 맨날 뒤집치는 현실에 대한 어떤 그런 반성. 그 다음에 회장이 보신다 그러니까 회장한테 그리고 그분한테 맞은 사람이 얘기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뭐 엘리베이터에서 만나서 운행을 듣는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30초, 1분 안에 얘기를 다 끝내야 되는데 그러려고 그러면 상대방이 뭐를 요즘 고민하고 있는지 상대방의 화두가 뭔지 하는 데 대한 철저한 고민이 없이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런 고민 끝에 나왔던 얘기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이 거기 혹시 책을 사실 보신다면 그걸 보시면서 그런 식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뭐 슬라이드도 2개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한 분도 딴 달지 않으시고 정신을 해주고 제가 굉장히 감동이고요.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